하버드 강의실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언어의 보편 구조를 연구하며 명성을 쌓아온 세계적 언어학자가 단 한 번의 질문으로 30년간 지켜온 자신의 신념을 흔들리게 된 겁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존 서양 언어학 구조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숨어 있었죠. 한국어는 단어와 문법을 넘어 마음과 정보, 관계의 흐름까지 담아내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날 강의실 뒷줄에서 조용히 손을 든 한국인 유학생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계의 권위를 무너뜨린 강력한 일격이었고 세계 최고 학자의 30년 연구를 재평가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과연 그 한마디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왜 그 순간 언어학의 거장은 자신의 모든 신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국제학계를 발칵 뒤집은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교수 존 하워드입니다. 평생 인간 언어의 구조와 원리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의실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전 세계 언어의 공통된 틀을 발견했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제 평생의 확신을 흔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1월의 어느 날 보일스턴 홀 강의실 안 난방기는 씩씩거리며 덜컹거렸고 창문 틈 사이로 매서운 겨울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송이가 굵게 떨어지고 있었고 이미 하얗게 덮인 하버드 광장을 학생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죠. 강의실 안은 따뜻했지만 답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분필 가루, 100년 된 책들의 묵은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강의실 앞에 서서 분필을 들고 익숙한 리듬으로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문장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모두 보편 문법의 증거로서 제 자신감을 지탱해주는 예시였습니다. 모든 인간 언어는 다르게 들리지만 그 밑바탕에는 동일한 구조가 있다는 것,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기본 틀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30년 넘게 믿어온 진리였죠. 학생들은 계단식 강의실에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필기하는 학생도 있었고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는 학생도 있었죠. 파란빛 화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몇몇은 제 강의를 존경과 약간의 지루함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강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 중국어 문장, 스와힐리어 문장 모두 다르게 들리지만 논리적 뼈대는 동일하다는 것을, 인간은 결국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저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분필이 칠판에 딱딱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고 저는 문장 하나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뒷좌석에서 손 하나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놀랐습니다. 민석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 세미나를 4달째 듣고 있었지만 질문은 3번 정도밖에 안 했던 학생이죠. 항상 같은 자리, 항상 집중하며 필기하고 한쪽 칸에는 한글, 다른 칸에는 영어 번역을 정성껏 기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몸을 조심스레 펴고 강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듯한 순간이었죠. 저는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말해보게. 하워드 교수님,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어는 또렷했지만 약간 억양이 있었고 공손한 어조 속에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편 문법 이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어 조사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은, 는, 이가 같은 것들요. 교수님 이론에서 이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주어도 목적어도 동사도 아닌데 이것들이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없이는 한국어 문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난방기가 씩씩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고
희미하게 종이에 펜 긁는 소리, 형광등의 웅웅거림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분필을 잡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한국어 조사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비교 언어학 책에서 명사에 붙는 작은 문법 표시라고 본 적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프랑스어의 액센트 기호나 스페인어의 성별 관사처럼 단순한 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석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 속에서 이것이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언어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목이 조이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단단히 느껴온 땅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한국어의 화제 표지와 주어 표지는 문장 구조 안에서 문법적 지표로 작동합니다. 격표지로 분석 가능하며 명사구의 통사적 역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존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설명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의 눈빛은 그대로였고 공손하지만 참을성 있는 실망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죠. 그는 저에게 더 나은, 더 깊은 설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석은 조용히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의를 계속했지만 리듬은 깨져 있었습니다. 암기한 내용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시계를 자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15분 후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이 떠나자 빈 강의실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강의실. 창문을 때리는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평생 익숙했던 하버드 광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책장, 논문 파일, 벽에 걸린 상장들, 모든 것이 제 연구의 성역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숨이 막혔습니다. 메모장을 꺼내고 한국어 조사라고 쓰고 는, 이, 가를 적었습니다. 4개의 작은 기호가 낯설고 위압적이었죠. 분석도 발음도 제 기존 틀에 끼워 넣을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펜을 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광장의 길과 건물들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메모리얼 교회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며 6시를 알렸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 넘게 연구한 언어 속에서 거의 생각하지도 않았던 4개의 작은 기호가 제 확신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혹시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보편 문법이 완전히 틀렸던 것은 아닐까요? 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케임브리지 아파트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연한 주황색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그 4개의 한국어 조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는, 이가. 입안에서,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는 작은 기호들이었죠.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걸까? 와이드너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어 언어학 책은 거의 다 빌려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쌓아둔 책들은 바닥까지 쓰러질 듯이 높게 쌓였고 책장마다 빽빽한 전문 용어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화제 표지, 주어 표지, 대조 강조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용어들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 확신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연구하며 쌓아온 통사 구조의 틀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커피를 3배나 더 마셨습니다. 잠 못 이루는 지 사흘째 되는 날, 집 서재 벽을 메모로 도배했죠. 30년 동안 그려온 통사 구조도를 이 작은 조사들에 끼워 넣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틀을 적용해도 핵심적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 마치 그물로 물을 떠담으려는 것처럼 제 연구의 바탕이 점점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내려앉은 날이었죠. 충격적인 강의가 있던지 나흘째 되던 날, 연구실 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어 문법책의 한 페이지를 20분째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한 글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의 초점조차 흐려졌죠. 그때
부드러운 똑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는 며칠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 쉬어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수줍음으로만 보였던 그의 태도는 이제 보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는 차분한 인내심이었죠. 하워드 교수님. 민석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요.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도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거의 창피할 정도였죠. 급하게 책상 건너편 의자를 치우고 연구실 여기저기에 흩어진 책들과 종이, 심지어 몇 시간 전에 먹다 만 샌드위치까지 정리하며 민석을 맞이했습니다. 앉게.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민석은 의자에 앉으며 연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혼란스럽게 어지러진 공간 속에서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한글 글자들을 보더니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찰하는 듯한 거의 동정 섞인 미소였죠. 공부하고 계셨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하려고 했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별로 성공적이진 않지만.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책상 옆 작은 화이트보드로 다가갔습니다. 파란 마커를 열자 톡 쏘는 화학 냄새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써도 될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손은 무릎 위에 꼭깍지를 끼고 민석이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연습된 손길로 그려졌습니다. 먼저 쓰인 문장 철수가 왔다. 철수가 케임. 그 아래 바로 이어서 철수는 왔다. 철수는 케임.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동사. 단지 글자 하나만 다를 뿐. 영어로는 둘 다 철수 케임입니다. 그러나 민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죠? 네, 번역은 같지. 하지만 한국어로는 달라요. 첫 번째 문장, 철수가 왔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의미합니다. 누가 왔어? 철수가 왔다. 가는 새로운 정보를 표시하죠. 두 번째 문장, 철수는 왔다는 화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 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고 맥락과 대조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는이 알려주는 거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모양 없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또 다른 문장쌍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아이는 라이스를 에이트. 나는 밥은 먹었다. 아이는 라이스는 에이트. 첫 번째 문장은 단순한 진술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밥은 먹었다는 밥에 대해 주제를 지정하고 암시와 맥락을 담아내는 문장이었습니다. 작은 은 하나가 전체 의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봄에 얼음이 녹아 깨지는 것처럼 제 연구의 기존 틀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르쳐온 것들, 단어 순서, 구와 절의 계층 구조, 행위자와 행동 중심의 문장 구성, 이제 한국어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맥락과 사회적 관계, 정보의 흐름까지 조사라는 작은 음소 하나에 집어넣어져 있었죠. 영어에서는 단어를 선택해 의미를 전달하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조사를 선택합니다. 제가 중얼거렸고 민석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늘은 짙은 보랏빛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눈 덮인 광장 위로 학생들이 두껍게 입고 지나가고 있었고 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법이 아니네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조직하는 것이군요. 현실을 조직하는 방식. 민석은 여전히 참을성 있고 지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커를 들고
제가 이해를 따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설명을 이어갔죠. 이미 알려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 화제와 설명 중심으로 문장을 조직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죠. 머릿속에서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통찰. 인간 사고의 구조, 언어의 보편적 틀,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어 중심의 사고, 목적어 중심의 이해, 그 모든 것이 서양 언어 경험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화이트보드로 다시 다가가 문장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니. 이런 조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많아요. 는 이 가에 불과합니다. 장소, 방향, 동반, 도구, 강조 모든 관계와 의미의 뉘앙스가 조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연구실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제 오래된 확신과 죽어가는 가정들로 너무 꽉 차 있었죠. 제대로 배워야겠어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해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교수님, 먼저 몇 가지를 잊으셔야 합니다. 범주들, 주어, 목적어, 수러 이런 개념들은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화제와 설명으로 사고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해요. 마커 뚜껑을 닫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다시 가방을 챙기면서도 여전히 화이트보드에 적힌 그 네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자체가, 사고 자체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낯설고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은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 틀렸다면 또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어두워지는 거리를 지나 아파트에 도착해 부엌 식탁에 앉아 한국어 책을 다시 펼치며 저는 그 조사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틀의 특이점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간 사고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말입니다. 보스턴 메리어트 코플리 플레이스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기대감 때문이었죠. 커피 냄새, 울코트 냄새, 학회 자료에서 나는 희미한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벨벳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죠. 모든 좌석이 차 있었고 벽을 따라 서 있는 사람들, 출입구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47개국에서 온 언어학자들. 국제언어학 학회를 위해 모인 이들 모두가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제 기조 연설은 개막일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제목은 21세기의 보편 문법 언어 비교 분석을 통한 증명. 승리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니까요. 박사 논문 때부터 다듬어온 주장의 최신 버전이었고 슬라이드도 완벽했습니다. 예시도 신중하게 골랐고 발표 연습도 교향곡처럼 매끄럽게 흐를 때까지 반복했죠.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2주 전 한국어 조사로 제 눈을 뜨게 한 이후 의심이 제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끈질긴 잡초처럼요. 억눌러 보려 했고 합리화도 해봤습니다. 한국어는 수천 개 언어 중 하나일 뿐 제 이론은 예외도 특수한 경우도 다 담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 아침 케임브리지에서 보스턴행 기차를 탈 때도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질 때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대에 오르기를 기다리며 제 안의 확신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학회 진행자인 패트리샤 첸 박사가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은발에 헤드셋 마이크를 두르고 5분 남았어요, 알렉스. 박수갈채 받을 준비됐죠? 속삭였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경력이 낭독되고 있었죠.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교수, 6권의 책 저자, 미국 언어학회 저명 학자상 수상자, 33년간의 교육과 연구, 출판 활동,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알렉스 하워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무대로 걸어나가자 박수 소리가 커졌고 구두가 광이 난 나무 바닥에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조명이 뜨거울 정도로 밝았고 눈을 찡그리며 연단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부신 불빛 너머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잘 아는 동료들, 예전 제자들, 경쟁자들, 지지자들. 세 번째 줄에는 민석이 있었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뱃속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단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 밑에 매끄러운 나무를 느끼면서 제 자신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가 음향 시스템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또렷했죠.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학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언어 밑바탕에 깔린 보편 문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연습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슬라이드가 제때 나타났고 통사 구조도를 보여주는 화려한 그림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문장 구조 비교 표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실은 같은 인지 구조의 다른 겉모습일 뿐이라고, 베이징의 아이나 라고스의 아이나 같은 기본 규칙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죠. 단지 다른 소리와 단어로 표현될 뿐이라고. 청중은 집중하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필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잘 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통합 방법을 모르는 예외일 뿐일지도요. 그러나 보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언어를 살펴보든요. 12개 언어의 문장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본 구조를 발견합니다. 행위자가 행동을 수행하고 보통 대상이나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죠.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그 변형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 사고 자체의 근본 구조입니다. 제 말이 6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었죠. 통역사들이 연회장 뒤편 방음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중 절반은 헤드폰으로 듣고 있었고 전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았던 통역의 존재가 이번에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잠시 멈췄다는 것을. 너무 긴 망설임이었죠. 앞줄 누군가의 헤드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피드백 소리로 들었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다시 시작됐을 때 불확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더듬어 찾는 듯한 소리였죠. 앞줄에 앉은 남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명찰에는 김재원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어 언어학의 선구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제 책 중 한 권에서 그분 연구를 인용한 적도 있죠. 얼굴을 찌푸리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장 중간에 멈추고 리듬이 깨졌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김 교수님이 일어섰습니다. 영어에 억양이 있었지만 또렷하고 공손한 말투, 그 밑에는 날카로운 도전의 힘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워드 교수님,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번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야겠습니다. 연회장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가벼운 기침 소리 모두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교수님을 향했다가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르고 있었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요. 모든 언어가 주어 마이너스 동사 마이너스 목적어 구조를 중심으로 조직된다는 것이 한국어로 번역되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한국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장을 화제를 중심으로 조직하죠.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지 중심으로요. 영어처럼 주어 중심이 아닙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맥박이 귀에 쿵쿵 울리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순간적으로 한국어는 제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물론 한국어는 흥미로운 사례죠. 제 입술에서 나오려던 무심한 듯한 말은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김 교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끼어들었죠. 일본어도 그렇습니다. 한국어에서 우리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은, 는, 이가. 문장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무엇이 새 정보인지를 표시하죠. 주어와 목적어가 아닙니다. 정보의 흐름입니다.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사람이 새로 소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교수님 이론은 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은 사라졌습니다. 2주 동안 씨름했던 한국어 조사들, 이해하려 애썼던 내용들, 지금 수백 명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더 끔찍한 사실은 제 이론 전체가 영어와 비슷한 주어 중심 언어의 가정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편적 진리라 착각하며 세계의 모든 언어에 투사해 온 것이었죠. 그 차이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허하고 방어적인 목소리로 제 자신에게 그리고 김 교수님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에서는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해야 합니다. 주어가 필요하죠. 그러나 한국어는 그냥 학교에 가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없어도 맥락이 알려주니까요. 누가 가는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명사에 붙는 은과 는은 화제와 초점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정보, 대답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행동자가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단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번갈아 저와 김 교수님을 쳐다보며 슬로 모션으로 충돌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순간을 장악하려고 애쓰면서 이야기의 흐름, 무너지는 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편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특정 범주가 아니라 정보 조직 자체가 보편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어 순서든 조사든 혹은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흥적 대응이었고 구멍난 이론을 때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발표는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몸만 움직이고 있었고 정신은 위에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중국어 화제 마이너스 설명 구조에 대해 물었고 또 다른 이는 러시아어 정보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30년 동안 쌓아온 제 건물에 작은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표를 마쳤을 때 박수는 공손했지만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올 때 정장 재킷 아래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첸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웠네요. 꽤 도전적인 질문들이었어요. 네.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학회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들을 챙겨 차가운 2월 오후 속으로 나왔습니다. 보스턴 바람이 코트를 뚫고 들어왔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 프루덴셜 센터를 바라보며 김 교수님이 말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정보의 흐름, 화제와 설명, 이미 알려진 것과 새로운 것. 33년 동안 저는 언어를 이해한다고 믿었지만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교수님이 그 위에 세운 제 신념을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움직였습니다. 발이 저를 찰스 강 쪽으로, 케임브리지 쪽으로, 집 쪽으로 이끌었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나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게, 마치 출산처럼.
이제 한국어가 제 이론에 맞는지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그 자체의 방식대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예외가 아닌 영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 사고 조직의 정당하고 정교한 체계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언어들을, 얼마나 많은 현실 조직 체계들을 제 좁은 이론 틀 속에 억지로 눌러 담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케임브리지까지 걸어가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식은 거의 없었지만 의심은 점점 단단해지고 고통스럽지만 이상하게 자유롭게 만드는 무엇인가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옛 이론을 방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배워야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석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간단했죠. 평소 민석다운 꾸밈 없는 내용이었어요. 하워드 교수님,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주실 분과 연락했어요. 이번 주 보스턴에 오신대요. 만나보시겠어요? 몇 분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간절함이 스스로도 민망할 정도였죠. 이틀 후, 알제 카페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브레틀 스트리트 건물 지하, 좁은 중동식 커피숍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했고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카더멈 향, 진한 커피 냄새, 갓 구운 피타 빵의 고소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테이블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낮은 아치형 천장은 짙은 빨강과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부드러운 중동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스피커 위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보통 이런 스타일의 장소를 피했습니다. 조용한 연구실이나 바리스타 이름을 다 아는 대학 커피숍에 익숙한 소란이 더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이 고른 곳이었고 이제는 전보다 훨씬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설이 낀 창문 근처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민석, 그리고 그 옆에 전에 본 적 없는 한국인 어르신. 제가 다가가자 그분이 일어서셨는데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작은 체구였습니다. 키가 165cm 정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부드러운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워드 교수님. 민석도 일어서며 소개했습니다. 박진호 교수님이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은퇴하셨고 한국어 통사론과 정보 구조를 전문으로 연구하셨습니다. 박 교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는 놀랍도록 단단했고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조심스럽게 억양 있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민석 군한테 들었어요. 한국어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무척 기쁩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나타나 주문을 받았고 저는 블랙커피, 박 교수님은 민트차를 주문하셨습니다. 옆 창문으로 보니 하버드 광장이 또 한 번 매서운 겨울 오후를 맞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몸을 움츠리고 걸어가고 하늘은 낡은 콘크리트색, 앙상한 나무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마른 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동굴 같았고 밖에 혹독한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차가 나오자 박 교수님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셨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고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둡고 지적인 눈이었죠. 제가 편하게 드러내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시는 듯 했습니다. 민석 군이 그러던데요. 한국어 조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부드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는 이 가를 교수님 틀로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분석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얼굴에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제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제 고민이 이렇게 뻔히 보였을까 하는 좌절감이 섞였죠. 네. 인정했습니다. 30년 넘게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박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홀짝이셨어요. 그건 교수님이 한국어를 영어 모양의 상자에 넣으려 해서 그래요. 비판적이지 않고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민석 군말로는
보편 문법을 가르치신다죠? 모든 언어가 같은 깊은 구조를 공유한다는 제 입장이 그랬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보편 문법에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고 일정한 패턴으로 조직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요, 네. 박 교수님이 차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 냅킨통에서 종이 냅킨을 꺼내셨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우아한 만년필을 꺼내고 뚜껑을 열었죠. 그럼 먼저요. 냅킨에 그림을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잊으셔야 해요. 한국어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입을 열어 반박하려다가 다물었습니다. 여기 배우러 온 것이니까요. 며칠 전 공개적으로 실패한 이론을 방어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간단한 그림을 그리셨어요. 원 하나, 거기서 상자로 향하는 화살표. 영어에서는요. 원을 톡톡 치며 설명하셨습니다. 주어로 시작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나는 학교에 간다. 그녀는 책을 읽는다. 항상 누가 하는지 말해야 해요. 영어 문법이 요구하죠. 맞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에서는요. 이제 상자를 톡톡 치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화제로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지요? 주어와 화제는 같지 않아요. 주어는 문법적 역할, 화제는 정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화의 주제가 이거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냅킨에 정성스럽게 한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사과가 좋아. 옆에 영어로 덧붙이셨죠. As for me, apples are pleasing. 영어에서는 I like apples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어로 만들고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요. 한국어는 구조가 달라요. 나는 as for me 저는 화제, 정보의 틀이죠. 사과가 애펄즈 좋게 만드는 대상, 좋아 플리징. 이렇게요. 필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보여준 것보다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표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리로 문장이 조직되는 것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어는 누가 행동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나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보의 흐름에 관심이 있어요. 박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미 아는 것,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는 것을요. 나는 는으로 말할 때 우리가 지금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 그 안에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사과가 나를 좋게 한다고요. 다른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두 층, 밑바탕에 화제, 그 위에 설명. 모든 한국어 문장이 이래요. 먼저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정하고 그 다음 정보를 더하는 거죠. 은과 는은 화제를, 이와 가는 새로운 정보를 표시합니다. 초점, 질문에 대한 답, 정보의 흐름이에요. 밖에서는 버스가 지나가며 덜컹거렸지만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제 세상은 이 냅킨, 이 그림, 이 조용한 스승으로 좁혀졌고 언어 작동 방식을 차근차근 허물고 다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재미있어요. 그 책은 책에 대해 말하자면 재미있어요. 번역해 주셨어요. 은은 화제로 우리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이가는 새로운 정보, 초점이에요. 미친 듯이 필기했습니다. 단어뿐 아니라 밑바탕 논리까지 적으려 애쓰면서요. 그러니까 전통적 문법이 아니네요. 담화 구조군요. 대화에서 이미 알려진 것과 새로운 것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요. 박 교수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과 주름이 진심으로 기뻐 보였습니다. 한국어 문법은 담화 문법이에요. 모든 문장은 앞의 상황, 듣는 사람이 아는 것을 고려합니다. 영어는 단어 선택과 강세로 처리하지만 한국어는 구조 자체에 넣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박 교수님은 예시를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냅킨이 쌓이고 테이블이 그림과 글로 가득 찼습니다. 은는이 대조를 표시하는 방법, 이가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까지 시연하셨습니다. 민석은 뒤에서
작게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두 사람을 소개해준 중매쟁이 같았습니다. 박 교수님과 민석이 떠난 뒤 저는 혼자 냅킨으로 가득한 테이블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밖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얼어붙은 인도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겨울 공기를 밟으며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틀렸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리고 칼바람이 온몸을 스치며 코끝을 시리게 했죠. 2월의 보스턴.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짧은 길조차 북극 탐험 같았습니다. 보일스턴 홀 앞에 서서 입김이 하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가죽 가방의 무게를 느꼈어요. 주말 내내 자료를 준비했지만 오늘은 준비가 문제조차 아니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진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운 교직 생활 동안 쌓아온 제 본능, 제 전문성을 모두 뒤집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수업에서는 학생들 앞에서 제가 틀렸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교실로 들어섰을 때 따뜻하게 데워진 복도의 공기와 오래된 난방 냄새, 바닥 왁스 냄새, 쌓인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발소리가 새벽 같은 고요 속에 울렸고 큰 창문 밖으로는 눈송이가 바람에 휘말리며 내리고 있었죠. 교실 안은 벌써 반쯤 차 있었고 학생들은 노트북과 공책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는 평소 앉던 자리에서 살짝 옮겨 앞자리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온 교실을 함께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응원일까요? 아니면 함께 서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 마음을 읽고 제 가슴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자료를 꺼내며 나머지 학생들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딱딱 쉬익거리며 소리를 냈고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창턱에 눈이 쌓이고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9시 정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다를 거예요. 헛기침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배우고 있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이번 학기 내내 가르친 기본 생각들, 제 평생 믿어온 것들을 뒤집을 내용이에요. 학생들의 타이핑 소리가 멈추고 기대만큼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몇 명은 등을 곧게 펴고 제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칠판으로 돌아서 분필을 잡았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죠. 철수가 왔다. 철수는 왔다.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읽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민석이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한국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철수가 왔다예요. 이름도 동사도 같아요. 다만 가와 는이 달라요. 영어 눈에는 똑같이 보이죠. 잠시 숨을 고르며 학생들이 들여다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누가 왔어?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가가 철수를 새 정보, 문장 초점으로 만들어주죠. 두 번째를 톡톡 쳤습니다. 이건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철수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가 왔어요. 대조일 수도 있고 이미 아는 맥락에서 철수 도착이 중요할 수도 있죠. 학생들 얼굴에 혼란과 흥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 제 사무실에서 느꼈던 그 감정과 똑같았습니다. 사라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대조인지 맥락인지 어떻게 아세요? 문법만으로는 몰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황,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앞 내용으로 알아요. 한국어는 영어처럼 다 적지 않아요. 공유된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믿어요. 칠판에 새로운 예시를 적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은 먹었다.
둘 다 내가 밥 먹었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단순 사실, 두 번째는 밥은 먹었지만 다른 것들은 안 먹었거나 전체 맥락에서 밥이 초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임스가 말했죠. 영어 억양처럼요. I ate the rice vs as for rice. I ate it. 비슷하지만 더 세련됐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말할 때만 쓰면 단어를 더 붙이죠. 한국어는 입자가 문법화되어 말과 글 모두에서 정보를 조직합니다. 그 다음 40분 동안 박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주제 마이너스 말머리 구조, 주제와 주어, 차이, 정보 흐름 중심의 문장 구조, 주말 내내 익히고 정리한 것들이었죠. 학생들은 초반에는 눈살을 찌푸리고 질문을 망설이며 익숙한 틀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곧 집중력이 나타났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고 진짜 새 아이디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죠. 분필을 놓고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5주 동안 모든 언어가 깊은 구조를 공유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표면 차이 아래 보편 문법이 있다고요. 여전히 보편은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했는지, 정보 정리, 관계, 시간, 인과 표현 등은 다 해야 하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편을 영어 같음으로 착각했어요. 영어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가 보편 범주라고 믿었죠. 다른 언어도 단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그게 아닙니다. 주어와 목적어 대신 주제와 말머리, 이미 알려진 것과 새 정보, 마음 사이 흐름을 신경 씁니다. 사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론이 틀린 거예요?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다들 지켜보고 있었죠. 불완전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어 렌즈로 봤고 그게 언어 자체인 줄 알았죠. 한국어가 다른 렌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히 이해 못했지만 그 렌즈도 똑같이 유효하고 세련되고 근본적입니다. 민석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학기 가르침 대부분 고쳐야 해요. 버리지 말고 넓히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언어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다채로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에이터 소리도 멎은 것 같았죠. 이게 진짜 학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틀릴 용기, 배우고 진화하는 겁니다. 57살에 거의 몰랐던 언어 앞에서 대학원 시절 믿었던 것들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솔직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계속 가르치실 거예요? 한국어는 못 가르치지만 한국어가 보여주는 것을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영어가 가린 언어의 비밀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중 몇몇이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이 남아 질문을 했고 민석은 다 나간 뒤 다가왔습니다. 좋았어요, 교수님. 정말 좋았어요. 무서웠어요. 네. 하지만 진실을 피하지 않으셨고 구문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아 칠판의 한국어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캠퍼스 전체를 새롭고 이상하게, 동시에 아름답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33년 만에 진짜 배우는 맛을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대답을 아는 선생에서 질문을 기다리는 선생으로 바뀌고 있었고 학문이 살아 숨쉬는 과정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자료를 천천히 챙기며 문을 나서면서도 칠판의 글씨가 아직 눈앞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왔다. 철수는 왔다. 작은 차이, 그러나 엄청난 의미. 청소부가 지우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확신을 지키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는 순간이었죠. 밖으로 나서자 눈이 소용돌이치며 캠퍼스를 새롭고 이상하게, 또 아름답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발견 이상의 것이었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학문이 살아있다는 전율을 다시 느끼며 캠퍼스를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벽시계가
밤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박 하버드 야드는 완전히 고요했죠. 눈 밟는 발소리도, 늦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없고, 오래된 건물만 추위에 시남하며 창문 사이로 바람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제 사무실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학술지 쌓인 선반에는 한국어 교재가 산더미처럼 놓였고, 초보용 만화책에서부터 정보 구조 두꺼운 책, 포스트잇 가득한 문법서까지 다양했죠. 벽에는 성과 증명서 대신 손그림 도표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주제와 흐름 화살표, 입자 선택 나무, 예문 목록까지 제 서툰 글씨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읽는 주제, 이야기할 것, 아는 정보, 대조. 이가 주어 초점, 새 정보, 질문의 답. 도표들은 벽을 덩굴처럼 뒤덮고 있었고, 제 노력은 언어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몸부림이었죠. 책상 위 초보 한국어 책 3권이 펼쳐져 있었고, 연필 메모와 번역, 물음표로 뒤덮였습니다. 글씨가 작고 조심스러워졌어요. 확신을 잃은 사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20분 동안 연습한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미국식 혀가 한국 모음에 익숙하지 않아 리듬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겸손하게, 아이처럼요. 아이러니했습니다. 33년 동안 교실 앞에서 언어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죠. 책 쓰고 논문 내고 명성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 10시 사무실에서 혼자 기본 문장을 발음하며 벽에 대학생 같은 도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패배 같아야 했는데 오히려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새 일지를 집었습니다. 연구 노트가 아니라 학술적 틀에 맞지 않는 생각을 적는 노트였죠. 가죽 표지를 만지며 부드러움을 느끼고 페이지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3월 3일, 박 교수님을 만난 지 2주, 회의 3주, 한국어 단어 40개를 알아보고 입자 발음하고 간단 문장의 주제와 주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평생 모든 언어가 깊은 구조에서 같다고 믿었습니다. 보편 구조, 표면만 다르다고. 사실처럼 가르치고 변호하고 이론을 쌓았죠. 그런데 한국어가 보여주었습니다. 소통의 필요는 같아도 생각과 관계, 현실을 정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수십 년 전 제가 알았어야 할 사실이었어요. 펜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어에 주어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을 우선했습니다. 정보 흐름, 공유 지식, 알려진 것과 새 것의 춤. 모든 걸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죠. 맥락의 공유를 믿기 때문에요. 한국어가 결함이 아니라 제가 좁게 보았을 뿐 세련된 체계였습니다. 영어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하죠. 주어, 목적어, 행위자. 맥락을 믿지 않고 개인주의적이며 행위 중심의 문화를 반영했을 겁니다. 한국어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믿고 집단과 맥락, 정보 중심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어느 게 더 낫냐고요? 아니요. 다름을 보여주는 다른 렌즈일 뿐입니다. 현실을 보는 렌즈가 다를 뿐이죠. 펜을 내려놓고 박 교수님이 보내준 이메일 출력물을 집었습니다. 저녁 후 도착한 것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공부자료 더. 민석이가 수업 반응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논문과 문법서를 함께 첨부했어요. 최고학자는 영원히 학생. 그 진리 증명하세요. 3번 읽으니 목이 메었습니다. 진부한 말 같지만 지난주에 배운 겸손과 맞물리니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논문은 빽빽했습니다. 정보 구조, 담화 분석, 비교 연구가 가득했고 평소라면 스키밍하며 내 이론 맞는 것만 골랐을 테지만 이번엔 천천히 읽었습니다. 도전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와타나베 씨 논문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서구 이론은 유럽어 중심으로 보편을 만들고 나머지를 예외로 취급했죠.
주어 마이너스 동사 마이너스 목적어가 기본이 아니라고 각 언어 자체 논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민석이가 처음부터 해왔던 말, 박 교수님 설명, 회의 후 깨달은 것들이 이제야 들려왔습니다. 칠판의 도표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연구 논문을 고칠 겁니다. 보편을 믿지만 통일은 아니에요. 구조가 아니라 추상 능력, 지시, 인과, 관계, 시간, 정보의 보편입니다. 구체적 방식은 다양하고 그 다양함이 아름다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딸이었습니다. 아빠, 아직 사무실이세요? 10시예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공부 중이에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요? 언제부터? 긴 이야기는 주말에 하겠다며 간단히 답했습니다. 자료를 천천히 챙기며 늦은 밤 추위가 사무실에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어 책, 일지, 논문, 주제 마이너스 말머리 도표를 모두 가방에 넣었죠. 불 끄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쿼드는 어두웠고 주변 건물 몇 동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늦게 깨어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상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석이가 떠올랐습니다. 겨울 오후 교실 뒤에서 손 들고 입자와 구조를 물었던 순간. 그땐 위협과 긴장 속에 있었지만 이제 감사뿐이었습니다. 확신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호기심이라는 빛을 들인 순간이었죠. 내일 박 교수님께 메일을 보낼 겁니다. 커피 한 잔 청하며 계속 배우고 싶다고. 교수로서가 아니라 진짜 학생으로서요.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복도를 나갔습니다. 비상등 빨간 빛만 빛나고 제 발소리가 메아리 쳤죠. 외로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 3월의 밤은 차가웠지만 맑았고 별이 가득했습니다. 야드를 건너며 숨결에서 흰 구름이 피어올랐고 눈 밟는 소리와 멀리 버스 굉음이 섞였습니다. 가방 속 한국어 책은 무거웠지만 좋은 무게였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발견을 약속한 무게였습니다. 야드 한가운데서 멈추어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은는이가 얼어붙은 공기 속에 제 발음이 맴돌았습니다. 어색했지만 계속 연습할 겁니다. 한국어가 제 언어를 재구성하도록 할 겁니다. 33년 만에 가장 중요한 배움. 언어 규칙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 가슴을 담는 그릇, 문화라는 렌즈를 배우는 겁니다. 다리도, 그릇도, 렌즈도 세계 언어 수만큼 다양합니다. 평생 같다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다름을 이해할 겁니다. 아름답고 깊은 다름을 천천히 음미하며 걸었습니다. 집까지 20분 걸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논문을 고칠 생각, 민석이 매일 한국어 다음 장에 대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울 것, 재고할 것, 발견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57살에야 진짜 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답을 아는 권위가 아니라 겸손과 열정을 가진 학생으로서 문턱에 서 있는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눈뜨고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